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셀프빙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 인생의 11가지 덫 가운데 의존의 덫에 대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밑에 카페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을 띄워놓고 들으시거나 혹은 출력해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보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의존의 덫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 혼자서는 해낼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체크리스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상적인 책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른이라기보다는 아이처럼 느껴진다. 뭘 할 때 무섭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나 혼자 힘으로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 셋째, 혼자서는 잘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 필요하다. 넷째,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다. 다섯 번째,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이는 새로운 일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섯 번째, 제대로 처리해낼 수 있는 일이 없다. 일곱 번째, 나는 무능하다. 여덟 번째, 나는 상식이 부족하다. 아홉 번째, 나는 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 열 번째, 나는 하루하루가 벅차게 느껴진다. 예,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셔서 중간 이상, 예를 들어서 5점이다 라고 했었을 때 25점 이상이면 유의미하고요, 6개로 나누면 30점 이상이면 유의미한 덫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의존의 덫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떠한 경험치로 나타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존심이라는 것의 경험의 핵심에는 어른들의 생활은 정상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투쟁이며 나는 거기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못한 느낌입니다. 즉, 내가 뭔가 부족하고 부적합하다는 느낌이고요. 이미지적으로는 세상이 너무 무섭다는 걸 안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우는 이미지입니다. 어른들의 세상 속에 던져진 약한 아이, 돌봐주는 어른이 없는 미아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의존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신뢰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상황은 남을 참고해서 그런 대로 해 나가는데 새로운 상황에서 자기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무능해집니다. 네 번째, 이러한 자기 무능감은요, 지금의 실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때로 실제로 무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감정을 느낄 때 회피 기제를 통해서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의존심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 나타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의존심과 분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째, 이 덫에 걸리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저항하지만 또 반면에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뭔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의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치르는 대가예요. 갇힌 듯한 느낌. 자, 두 번째, 의존적인 사람은 이러한 대가로 상대방의 학대나 강압에 참게 됩니다. 또한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상대와 함께 있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노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날까봐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죠. 셋째, 이렇듯이 의존은 자유와 자기 표현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넷째로, 때로 의존적인 사람은
그 의존을, 즉 나는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정당하다고 믿으면서요, 또 특권의식도 갖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런 의존과 특권의식의 결합은 대상에 대해 매번 요구의 좌절과 짜증과 화를 내게 됩니다. 자, 의존과 분노심은 이렇게 연관이 깊죠. 자, 다음은 의존심과 불안을 알아볼게요. 첫째로, 자율성의 핵심은 세상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어 자신의 능력을 독립적으로 발휘하는 것인데요. 의존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광장공포증이 다분한 것은 이분들이 그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한 공황장애 환자들은요, 이런 의존성과 취약성이라는 덫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취약하고 약한데, 그래서 의존해야 되는데, 이 의존성이, 의존하는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적 공황을 느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의존심은 불안감하고요, 만성적 우울을 유발하고 낮은 자존감을 필수적으로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요, 이 의존의 덫에 걸리는 분들은 그 의존에 대해서 굴복을 하지 않고 반격을 할 수 있잖아요. 기제 중에 반복 기제가 있었죠. 근데 이 반격이라고 하는 기제가 항의존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알아볼게요. 첫째,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높은 지위를 얻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덫에 반격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성취에 대한 어떤 행복감보다요, 엄청난 불안감이 내재해 있어요. 상실에 대한. 자, 두 번째로, 자신을 타인에게 끝없이 증명하려 하고 끝없는 투쟁을 통해서 과잉 보상하려 합니다. 셋째로, 늘 자신을 평가절하하고요, 실수나 부족함은 과장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넷째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남의 도움을 거부해요. 예를 들어서 남이 충고나 도움이나 지도를 해주려고 하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취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보시죠. 자, 이제 이 덫의, 즉 의존의 덫의 기원, 뿌리를 알아봅니다. 첫째는 과보호적인 부모님이에요. 즉 양육자는 자녀들의 의존적 행동을 강화하고요, 독립성을 좌절시킵니다.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버려요. 자, 두 번째로,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부모입니다. 상반되죠. 과보호하고. 이럴 때 아이는 어려서부터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요, 자기 나이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부모도 케어해야 되고 막 이래요. 겉으로는 자율적으로 보이죠. 와, 막 되게 속이 꽉 찼다, 막 내실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안 그럽니다. 겉으로는 자율적으로 보이는데 내면에는 언제 나는 그런 아주 강한 사람을 만나서 한번 의존해 볼 수 있나, 기댈 수 있나 라는 욕구를 지니고 있어요. 종교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독립의 단계. 안전한 기반을 수립하고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길러야 되는데 이 독립의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는 양극단을 취해서는 안 되고 중용을 지켜야 하는데 항상 양극을 왔다 갔다 해요. 필요할 때는 정작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과보호에 대한 의존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보호에 대한 의존은 사실 지나친 참견이나 자녀의 독립 시도를 끝없이 방해하는 양육자에 의한 건데요. 이 양육자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항상 비판하고 흠을 잡고 그것은 또 취약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아이는요, 자신에 대한 느낌이 없고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을 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타인의 삶을 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자아하고 얽혀들거나 다른 사람의 자아하고 내가
융합돼 버려요. 그거를 융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보호에 대한 의존은 보통은 양육자가 굉장히 과보호적이고요. 당신의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대합니다. 그 두 번째는 양육자가 당신 대신 결정을 내리고 나는 결정 능력을 상실합니다. 셋째는 부모가 숙제를 대신해줘요. 넷째는 부모가 당신에게 책임이 전혀 주어지지 않거나 거의 주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는 또 이제 양육자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 인간으로서 자신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육자가 일상적 과제에 대한 나의 의견과 수행 능력에 대해서 항상 비판해요. 일곱 번째, 또 내가 새로운 과제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양육자가 지나치게 충고하거나 지시합니다. 다음이 집을 떠나기 전에 군대를 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집을 떠나기 전에요, 심각한 거절이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양육자가 평소에 근심걱정이 많아서 나에게 항상 삶은 위험하고 밖의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게 이제 과보호에 대한 의존의 근원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의존의 근원은 그 내면에 불안감, 또 확신이 없고요, 압박감을 느끼고 항상 피로합니다. 그 근원은 양육자로부터 실제적인 안내와 지도를 충분하게 받지 못해요. 두 번째는 내 나이에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나 혼자 했어야 됐어요. 또 셋째는 가족 내에서 아이인데 어른처럼 지내야 됐어요. 비록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느껴도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잘 알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존의 덫을 유발시키는 남녀 관계의 배우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볼게요. 첫째, 당신의 연인은 부모와 같이 당신을 보호해주는 성향이 짙습니다. 둘째, 당신을 돌보는 것을 즐기고 어린애처럼 다뤄요. 셋째, 상대방이 대부분의 결정을 내립니다. 넷째,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나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즉, 상대가 빠지면 내 생활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대부분의 재정적 기록을 도맡습니다. 여섯 번째, 사사건건 당신의 의견, 취향, 능력을 비판합니다. 일곱 번째, 상대방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당신은 거의 언제나 상대방의 충고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그가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당신은 책임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연인이 놀라거나 불안정하거나 자신에 대해 취약하게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상대를 되게 완벽하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의존의 덫 변화시키기. 자, 첫째는 어린 시절의 의존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즉, 내면의 아이를 느끼고 내가 그 아이를 성인이 된 지금 내가 이해하고 화해하는 거죠. 두 번째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일상적인 상황이나 과제와 책임 혹은 결정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 두려운 나머지 피해버린 도전, 변화, 공포들을 적어보세요. 네 번째는 일상의 과제와 결정들을 도움을 청하는 일 없이 해나가도록 스스로를 체계적으로 압박하십시오. 도전해보고 회피해왔던 변화를 시도하세요. 다만 쉬운 일부터. 다섯 번째는 당신 스스로 한 과제에 성공하면 그걸 보상하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실패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 여섯 번째는 과거의 관계를 돌이켜보시고 반복되는 의존의 패턴을 적어보세요. 일곱 번째는 강한 매력을 유발하는 강력하고 과보호적인 연인을 피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당신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연인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아마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나를 동등하게 대해주는 사람, 내가 기댈 수 없는 사람이 나하고 연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여러분의 덫을 해방시켜 줍니다. 9번째, 타인이 당신을 충분히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그만두세요. 기대지 않으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자, 10번째, 업무에서 새로운 도전과 책임을 맡되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갑자기 막 너무 어려운 걸 바로 해버리려고 하면 100%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항의존적이라면, 즉 너무나 내가 독립하려고 하고 타인을 단절시키고 하고 있다면 지도받기를 원하는 내면의 깊은 욕구를 인정하시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의존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은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회피를 숙달감과 이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느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익숙한 느낌보다는 새로운 느낌을 쫓아가십시오. 남들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귀찮게 하는 일은 그만두세요.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우고 인생의 과제를, 나의 과제를 숙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의존의 덫에 대해서 꽤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덫이 너무 강해서 내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라요. 창피하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내 삶의 괴로움이 더 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평온하시기를, 저의 평온을 바라듯이 여러분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